한국의 잠수함이 미 해군의 자존심인 항공모함을 가상 격침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봄날 아침, 미 해군 작전 장교는 탑시크릿 봉투 하나로 모든 예상을 뒤엎는 충격에 빠집니다. 리팩 훈련에서 모습을 감춘 한국 디젤 잠수함이 30척이 넘는 함대를 유유히 제압했다는 보고서,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프로젝트 핵잠수함.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미국을 긴장시켰는지, 그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이제 모든 진실을 파헤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마셜입니다. 그때 저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작전 장교였어요. 즉, 함정과 잠수함이 바다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획하던 사람이었죠. 이미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지냈고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읽은 보고서는 제게 미리 알려준 것 하나도 없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어요. 사무실 안에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부서지듯 들어왔죠. 저는 진하고 진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가냘픈 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송수신 주소는 없었고 겉면에 붉은 글씨로만 적혀 있었죠. 탑시크릿. 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리더군요. 당시에는 리팩 2004 훈련 보고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팩은 환태평양 해상연합훈련의 약자였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함정, 항공기, 잠수함을 보내 함께 연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이죠. 저도 여러 차례 리팩에 참가해봤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보통은 우호적인 함정들이 연합작전 훈련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훈련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를 손에 든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열어보기 전부터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항상 한국을 작고 친절한 반도 국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빠른 인터넷이 있는 나라, 하지만 해군 강국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중얼거렸죠. 한국은 바다가 작아서 큰일은 못할 거야. 디젤 잠수함 몇 척 가진 게 전부인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갈랐어요. 첫 장을 대충 훑어보자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위 글자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거든요. 훈련 도중 단 한 척의 한국 디젤 잠수함이 미 해군 30여 척의 함정을 격파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존씨, 스테니스, 이지스 순양함 2척, 구축함 여러 척, 그리고 동맹국 호위함까지 모두 말이죠. 제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존씨, 스테니스호는 태평양 함대의 자존심이었어요. 수십 대의 전투기가 실려 있고 레이더 소나망이 둘러싸여 있으며 보호 전단까지 기동하고 있는 함선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한국 잠수함이 훈련 중에 가상 격침한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보고서에 적힌 대로 그 잠수함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나와 레이더가 내뿜는 빛과 소리를 전부 뚫고 유유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채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격파된 함정 목록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여러 척, 그리고 호위함까지. 우리가 절대 못 숨겼다고 자부하던 함대가 그 잠수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승조원이 몇 달간 완벽하게 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잠수함 표면에 음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입혔습니다. 수면 위 항적도 거의 보이지 않게 연습했죠. 우리 함정의 레이더소나 사각지대를 철저히 파악해두기도 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그들은 사각지대로 스며들더니 기회를 엿보다 정확한 순간을 노려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죠. 저는 바닥에 흘린 커피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밝고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켜놓은 듯 제가 얼마나 한국 해군을 과소평가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작고 경험 부족한 나라라고 치부해왔습니다. 예산도 적고 함정도 오래되었으니 별다른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 같기도 하고 동시에 경외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술과 용기, 그리고 기발한 전략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과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비밀 암호처럼 요동쳤습니다. 작아도 강하다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새겨졌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에서 이 정도면 실제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곧바로 전화를 집어들고 같은 건물에 있던 친구 루이스 라미레즈에게 연락했어요. 루이스, 이 보고서 당장 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가득했죠. 제가 들려준 내용을 듣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두 사람이 함께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해상 능력에 완전히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날 하루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의 문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절대 탐지되지 않았다. 서른 척을 격파했다. 한 문장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떠올라도 그 잠수함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작고 만만한 나라라고 넘겼던 곳이 이렇게 저를 놀라게 하다니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지도를 볼 때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작은 반도 국가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용기를 갖춘 해양 강국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숨은 바닷속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모든 건 그 화창한 봄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충격적인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당시 방위정보국 DIA에서 특별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군사활동을 연구해서 중요한 결정을 돕는 일이었죠. 해군 장교로 일할 때와 달리 이제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걸 다 본 줄 알았는데 어느 오후에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맑은 날이었어요. 도시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한 손에는 커피잔을 쥐고 다른 손에는 새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솔직히 지루했어요. 오늘도 그저 평범한 출근길이군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보안 전용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우선 보안 회선이라고 떴어요. 심장이 벌떡 뛰었습니다. 초록 버튼을 누르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예전에 해군 시절 함께 일했던 조기 은퇴한 동료였어요. 그를 워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 잘 들어야 해요. 이건 한국에 관한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한국이라니? 머릿속에 리팩 보고서가 스치더군요. 작은 한국 잠수함이 우리를 얼마나 깜짝 놀라게 했는지 아직도 믿기 어려웠죠. 한국요? 하고 묻자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모두의 눈을 속이고.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핵잠수함이라니 바닷속에서 완벽하게 숨어 다닐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요, 워렌. 한국이요? 핵잠수함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비핵화 국가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잠수함엔 수십 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작은 핵원자로가 들어갑니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산속의 비밀 연구실에서 작업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농축 우라늄 농도는 19.75%에 불과해요. 폭탄용으로 보기 어려운 수치지만 잠수함 동력으로는 충분합니다. 한번 운전하면 30년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작고 힘없는 나라로 치부한 일이 떠올랐어요. 리팩에서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다시 떠오르더군요. 이제 걱정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한국은 늘 과소평가됐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지 하고 생각했어요. 워렌, 정말 확실합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증거를 잡은 건지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전화로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도면을 봤습니다. 그 해권자로 설계도가 있었죠. 최고 기밀회의 녹음 파일도 들었습니다. 내부 문서엔 프로젝트 360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전화가 끊기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찬란하게 비쳤지만 사무실 안은 갑자기 어두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 잠수함 승조원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바다를 조용히 누비는 모습이요. 산속에 감춰진 작은 해권자로를 상상하기도 했죠.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비밀. 이건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 쏟아지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이 비밀을 밝혀내겠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을 예전처럼 보지 않기로 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내내 워렌이 말해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와 걱정이 교차했죠.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사실 몇몇 강력한 인사들은 이 진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을 거예요. 방위정보국 DIA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서류 더미 위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보고서, 지도, 사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갖고 다니던 리팩 2004 보고서, 워렌 통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 그리고 프로젝트 360이라는 폴더까지요. 폴더를 열어 안에 든 종이를 살폈습니다. 작은 해권자로 도면과 19.75% 우라늄이라는 한글 메모가 보였죠. 손가락으로 선과 숫자를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만나야 할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인 앤드루 피어스였습니다. 그는 미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관장하는 막강한 인물이었죠. 그의 사무실 문 앞에 다다르자 제복을 입은 장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앤드루 피어스는 책상 뒤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피어스 부장관님, 제가 말을 꺼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마셜, 요즘 한국에 대해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한국이 잠수함용 작은 해권자로를 개발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직접 도면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19.75% 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30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원자로입니다.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 들은 정보입니다. 그들은 부품을 밤중에 트럭으로 옮겼고 연구실을 지하에 숨겼습니다. 손아에 잡히지 않기 위해 은밀 운항 기법도 연마했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한미동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리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사실이라면 그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장관님, 위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르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개념상 한국 잠수함이 우리 함정 바로 아래로 몰래 접근할 수 있다면 태평양에서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지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어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지만 너무 벗어난 행동이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적으로 돌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조용히라도 계속 조사할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 인맥을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홍콩에서 홍성민 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소는 없었고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피로가 맺혀 있더군요. 홍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밀봉된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요청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를 제 앞으로 민 채 속으로 숨은 세계를 만지는 기분이었죠. 이미 몇 가지 도면을 봤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점점 위험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국제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국가를 지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작은 핵원자로 개발을 시작했어요. 원자로 핵심은 길이가 3m, 너비가 2m 정도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우라늄이었죠. 농축 우라늄을 19.75%로 맞추었어요. 무기용이라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잠수함 동력으로는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산속 비밀 연구실에서 시험했죠. 작은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긴 터널을 지었습니다. 단 30명만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상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비밀 터널이 있고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콘크리트 벽은 회색으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번뜩인 아이디어와 두려움이 빛났습니다. 어떻게 탐지되지 않게 했나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홍 박사는 문 쪽을 번쩍 바라본 뒤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레이더와 소나 신호를 흡수하는 특수 금속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위성은 부품 이동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좁은 산길을 코드만 적힌 거대한 상자가 실린 트럭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잠수함은요? 원자로를 어떻게 넣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홍 박사는 봉투 안에 있던 스케치를 가리켰습니다. 가늘고 매끈한 선체 위에 해치가 그려져 있더군요. 디젤 잠수함 설계에서 수정했습니다. 높이를 최소로 유지했어요. 키에서 돛 가장 높이까지 겨우 7m 정도입니다. 원자로는 조종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잠수 후에만 열 수 있는 특수 해치를 만들었어요. 해치는 강력한 10개 잠금 장치 10개로 잠기죠. 잠기면 수압이 밀봉을 돕습니다. 그 다음 원자로가 가동됩니다. 그가 스케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원자로가 가동되면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고 프로펠러를 움직입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나오지 않고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주거든요. 선체는 바다 깊은 곳에 녹아들도록 어두운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잠수함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소나 파형이 마치 단단한 석벽에 부딪히듯 되돌아오죠. 승조원들은 완전한 정숙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전기 없이 소음 없이요.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스파이 영화 장면 같은 풍경이 떠올랐죠. 한밤중 깊은 바다 아래를 미끄러지듯 미끄러지는 한국 잠수함. 창문은 어둡게 닫혀 있고 원자로에서 나오는 희미한 웅웅 소리만 들리는 장면이요. 승조원은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면 힘들 텐데요.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홍 박사 얼굴이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승조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교대로 잠을 잡니다.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재활용 장치가 있고요. 작은 수경재배실에서 채소와 허브를 기릅니다. 공기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필터를 통해 공급합니다. 모든 승조원은 특별한 체력과 정신훈련 프로그램을 거칩니다. 그들은 물속 훈련풀에서 몇 주 동안 연습해서 원자로 웅웅 소리와 비좁은 공간에 익숙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후면 첫 핵잠수함이 실험 운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리 해군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무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봉투를 닫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홍 박사님, 한국이 이룬 걸 존경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믿기 어려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당신들은 전쟁을 원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죠. 홍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의 불빛이 눈빛에 스쳤어요. 그는 잠시 서서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작은 나라가 강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위협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두꺼운 폴더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좌관이 저를 중간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프로젝터를 켰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태평양 지도가 나왔고 작은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한반도가 보였죠. 화면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한국 비밀 핵잠수함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한국이 새로운 잠수함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한국 국민은 이 잠수함을 완전한 비밀로 건조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매끈한 회색 잠수함 선체 사진이 가득 떴어요. 이것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우라늄 농축도 19.75%인 소형 핵원자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수개월간 물밑에 머무를 수 있는 거의 무제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몇몇은 찡그리고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수 코팅과 정숙 운항 기법 덕분에 이 잠수함은 어떤 소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의는 태평양 어디에서든 함정에 기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팩 2004에서는 한국 디젤 잠수함이 훈련에서 30척의 함정을 격침했습니다. 이제 이 핵잠수함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중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프로젝트 362 원자로라는 도면이 나왔고 빨간 화살표가 원자로 핵심부, 물 재활용 장치, 식량 저장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로가 물을 가열해 증기를 만들면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승조원들은 필터로 물을 재활용하고 수경재 배실에서 소량의 채소와 허브를 기릅니다. 공기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는 필터로 공급합니다. 승조원들은 몇 주 동안 좁은 공간에서 훈련하며 원자로 소음에 적응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정숙하게 바다를 누비는 잠수함을 완성했답니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크기는 작지만 강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인 75%의 한국인이 이 잠수함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고한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존중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그들의 의도가 평화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과 투명성에 관해 한국 측과 소통하도록 초청해야 오해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방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하나둘 화면 앞으로 나와 질문을 던지고 지도를 가리키며 레이더 이미지를 확대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를 들으며 한국을 작아보던 고위 인사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어스 부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셜, 이건 잘 조사된 보고서입니다. 한국이 이 잠수함을 만든 목적은 분명히 자국 방어입니다. 우리는 외교 채널을 열어 투명성과 안전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국민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네. 신중하게 진행하겠소. 복도를 나서며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몇 달간 조사한 뒤 프로젝트 362의 현장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이른 아침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이 늘 상큼하게 느껴지는 항구 도시였죠. 하늘은 맑고 파랬으며 햇빛이 물결 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 갑판에 서서 해안선을 바라보니 항구 뒤로 높은 아파트와 푸른 언덕이 어우러져 있더군요. 멀리 보이는 것은 해군 함정과 어선이 잔잔히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해군 기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끝없이 늘어선 회색 함정들과 잠수함들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금속 거인들이 물 위에서 쉬고 있는 듯했죠. 그 중에서도 다른 배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매끈한 선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바로 새로운 핵잠수함 중 하나일 거야. 어두운 회색 칠이 거의 바다와 하나가 된 듯했고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제게 한 한국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답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프로그램과 이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가보세요. 위에서 잠수함이 잘 보일 겁니다. 이후 기지 근처의 작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근대 한국 해군사를 다루는 전시관이 있었죠. 그중 한 전시물에는 홍성민 박사와 그의 팀이 어두운 연구실에서 미소 짓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곳엔 소형 핵원자로 축소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우라늄 19.75%, 30년 작동, 정숙 운항 같은 한글과 영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영상 화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승조원들이 잠수함 해치로 올라가는 장면이 흐르고 있었죠. 그들의 결연한 표정이 아른거렸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압력에 차 있는 공기, 원자로의 미세한 웅웅 소리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함께 훈련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실에서 세월을 바친 과학자, 엔지니어, 승조원 모두를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바다 아래 강력한 방어수단을 준비했죠. 한때 저는 한국이 너무 작아서 큰일을 못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하고요. 저녁 무렵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깊은 존경과 희망이 가슴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한국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단결과 용기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도시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녔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비행기는 어느덧 활주로 위를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